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중년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고지혈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중성 지방이 많이 올라갔네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지혈증,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지혈증에 대해 마치 옆집 이웃과 대화하듯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올해 65세이신데 지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기름진 음식도 별로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지? 라고 의아해 하셨죠. 김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진 음식만 안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몸이 말랐는데 고지혈증일 리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동시에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년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지혈증이 있어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증상도 없는데 왜 치료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의 수도관이 서서히 녹슬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녹이 쌓이고 관이 좁아져서 결국 물이 막히게 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벽에 나쁜 물질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고지혈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그리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고지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후 식습관을 바꾸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도 김 할아버지처럼 고지혈증을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고지혈증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들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고지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질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의 기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처럼 우리 몸에도 여러 종류의 기름 성분들이 있어요. 이 지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콜레스테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또한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이 적당히 있으면 좋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LDL 콜레스테롤이고 다른 하나는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런 영어 단어들이 어려우시죠?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Low Density Lipoprotein의 줄임말인데 이것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왜 나쁜 콜레스테롤일까요? 이것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이 굳어서 달라붙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하이 덴서티 리퍼프로틴의 줄임말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혈관 벽에 붙어있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간으로 가져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은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마치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해두는 연탄과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중성지방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연탄이 너무 많으면 집안이 좁아지듯이 중성지방이 너무 많으면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듭니다. 이제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죠? 고지혈증은 바로 이런 지질들, 즉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많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너무 적을 때를 말합니다. 그럼 정상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시면 여러 숫자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200에서 239까지는 경계선, 240 이상이면 높은 수치로 봅니다. 이때 mgdl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혈액 100ml에 몇 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고 기억하세요.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이 가장 좋고 130 미만까지는 정상 범위입니다. 130에서 159까지는 경계선, 160 이상이면 높은 수치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높을수록 좋아서 남성은 40mgdl 이상, 여성은 50mgdl 이상이어야 합니다. 60 이상이면 더욱 좋습니다. 중성지방은 150mgdl 미만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높은 수치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거나 이미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이웃인 박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할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120으로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박할머니에게는 120도 높은 수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에 따라 목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목표 수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고지혈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고지혈증이 있다면 여러분도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키나 얼굴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도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연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기 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지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등이 모두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병들도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장 질환 등이 있으면 고지혈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고지혈증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고지혈증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이것이 고지혈증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최 아저씨는 58세이신데 지난 3년 동안 건강검진에서 계속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내셨어요. 기름진 음식도 조금 줄이고 가끔 산책도 하셨지만 약물 치료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의 혈관이 70% 이상 막혀있는 협심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술을 통해 혈관을 뚫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 아저씨는 고지혈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결국 큰 화를 부른 것이죠. 그럼 고지혈증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란 동맥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의 안쪽 벽은 원래 매끈매끈합니다. 마치 새로 깔린 아스팔트 도로처럼 말이죠.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이 콜레스테롤들이 혈관 벽으로 침투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로에 구멍이 나고 그곳에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콜레스테롤과 다른 물질들이 쌓여서 큰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을 플라크 플렉라고 부릅니다. 혈관 벽에 생긴 이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쓴 것처럼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심장과 뇌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즉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일어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정전으로 인해 전기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즉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뇌의 일부분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 부분의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언어장애, 운동장애, 인지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플라크가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 벽에 붙어있던 플라크가 어떤 이유로 떨어져 나가면 우리 몸은 이것을 상처로 인식해서 혈전 피떡을 만듭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급성 뇌경색이 일어납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약 3만 명,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약 2만 5천 명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중성 지방이 높으면
급성 췌장염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심한 복통과 함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고지혈증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성인병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고지혈증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복부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김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시다 보니 2년 후에는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높아져서 당뇨병 전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지혈증 환자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일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어도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 아저씨도 현재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고 계시며 정기적인 심장 검사도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진작 치료받을 거리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지혈증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고지혈증 치료는 단순히 약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혈증 관리의 기본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올바른 생활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입니다. 마치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 좋은 기초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해결 방법 식습관 개선. 가장 먼저 할 일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기름기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육류,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으로 마가린, 쿠키, 도넛, 튀김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이중으로 해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지방도 있어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동네 장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장할머니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후 무작정 모든 기름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검사해보니 좋은 콜레스테롤 HDL까지 같이 떨어져서 오히려 콜레스테롤 비율이 나빠졌습니다. 그 후 영양사와 상담을 받아 올리브 오일로 나물을 무치고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니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특히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들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마씨를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죠. 귀리, 보리, 현미, 콩류, 사과, 당근, 양배추 등이 좋습니다. 특히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직접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를 우유나 두유에 넣어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귀리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들입니다.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베리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럼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귀리죽이나 현미밥에 나물 반찬,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구이와 채소 위주의 반찬들, 저녁에는 두부나 콩으로 만든 요리와 함께 현미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사과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의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평소 식사량의 80%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고지혈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고 중성 지방이 감소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 하는 강도 높은 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안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박 아저씨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하게 걸으십니다. 6개월 만에 체중도 7kg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셔야 합니다. 또한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도를 낮추시고 너무 여유롭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 체중 관리. 비만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을 5-10% 정도만 줄여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됩니다. 70kg이신 분이라면 3.5-7kg만 빼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천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 금연과 절주. 담배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 담배까지 피신다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중성 지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 방법,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해결 방법,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꺼려 하시는데 적절한 약물 치료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스타틴, 스테이틴이라는 종류의 약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억제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크게 낮춰줍니다. 스타틴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LDL 콜레스테롤을 30-50% 정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20-30% 정도 줄여줍니다.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근육통이 나간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약을 끊으면 회복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복용하면 안전합니다.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피브레이트 FIBR-ATE 계열의 약물이나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해결 방법 정기적인 검사.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치료를 시작한 후 6-8주 후에 첫 번째 추적 검사를 받으시고 그 후에는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수치에 도달한 후에도 6개월에서 1년마다는 검사를 받아서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에 대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 혈관은 조용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지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생활습관 개선이 치료의 기본.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줄이고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는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귀리, 콩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운동은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고지혈증 약물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약물입니다. 적절한 복용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관리하면서 복용하면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개인별 맞춤 관리. 모든 사람의 목표 수치가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의 목표 수치는 다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목표 수치를 정하고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핵심 꾸준함이 가장 중요. 고지혈증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기름진 음식 줄이기, 둘째 주에는 걷기 시작하기, 셋째 주에는 금연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이웃분들 중에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꾸준함을 강조하십니다. 김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 하셨고 박 아저씨는 매일 걷는 것이 이제는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 합병증 예방이 목표. 고지혈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다른 위험 요인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대로 수치가 그럭저럭 괜찮아도 다른 위험 요인이 많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7번째 핵심 가족과 함께. 고지혈증은 유전적 요인이 큰 질환입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가족 전체가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검진을 받으시면 서로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핵심 희망을 가지세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지혈증을 계기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단받기 전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한 식단으로 소화도 잘 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다른 질병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고지혈증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처럼 느껴지셨을 텐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조금은 친숙해지셨나요? 고지혈증은 분명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질환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에 모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만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시거나 저녁 식사 후 10분간 동네를 산책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일 장 볼 때 등푸른 생선 한 마리를 사서 구워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으세요. 특히 주치의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약물 복용 중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상담받으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동네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할아버지는 식습관 개선과 운동으로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박 아저씨는 매일 1시간씩 걷기로 체중도 줄이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최 아저씨는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모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의지력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 시점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보세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검진을 잊지 마세요. 건강할 때 더 자주 병원을 가는 것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둘째, 인터넷이나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건강 정보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성취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면, 체중이 1kg라도 줄었다면, 운동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했다면 자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고지혈증 관리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는 건강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서 모두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